결혼식 날이었다. 가을 햇살이 잔잔하게 웨딩홀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부드럽게 잔향을 남겼다. 흰 꽃들이 줄지어 놓인 복도를 따라 나는 내 아들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아이는 오늘 남편이 되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시선은 식장의 왼편, 네 번째 줄, 흰색 셔츠 위로 정장 재킷을 걸친 한 남자에게 멈췄다. 그 남자는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직 나를, 정확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익어서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듯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다고. 사람을 닮은 얼굴은 세상에 많다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눈썹 끝에 담은 입술 위에 작은 점, 그리고 박동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으로 고개를 젖히는 버릇까지. 그건 분명히 15년 전 죽은 내 남편이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신랑 신부가 예식장 중앙에 섰을 때 그는 조용히 몸을 틀어나갔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치 내가 알아채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평온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걸음이었다. 그날 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워야 했고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다. 하지만 내 손은 계속 떨렸다.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조차 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긴 코트 자락이 펄럭이고 구두 굽이 바닥을 눌러 걷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던 그날 밤의 소리와 정확히 같았다. 우리는 그를 죽었다고 말했었다. 15년 전 교통사고, 급커브 길에서 추락한 차, 불에 탄 차량 안에선 남편의 흔적이 남지 않았고 경찰은 DNA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것은 한 통의 우편, 찢긴 편지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남편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시계 한 점뿐이었다. 피에 젖은 채 시간은 멈춰 있었고 우리는 그 시계를 끝으로 그를 땅에 묻었다. 나는 조용히 웨딩홀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그 자리에 그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묘한 향이 느껴졌다. 달지 않지만 은은한 담배 냄새. 그가 예전에 피우던,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낡은 수입 담배였다. 그 냄새가 공기 속에 떠 있었고 나는 그걸 맡으며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아들의 결혼식을 보러 온 것이다. 남편의 장례식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웅성이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죽음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새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다. 신원 미확인 차량이 절벽 아래에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등록상 남편분의 차로 추정되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길은 우리가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밤에 혼자 운전하지 말라던 내 말에 그는 웃으며 괜찮아. 익숙한 길이야 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내부는 완전히 불타 있었고 경찰은 유류품 몇 점으로 신원을 추정할 뿐이었다. 한참 뒤 한 봉투가 집으로 도착했다. 아무 보낸이도 없이 봉투엔 기름과 불의 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안에는 금속성 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선물 받고 절대 손에서 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속의 시랫바늘은 2시 47분에 멈춰 있었고 그게 사고 시간이라고 경찰은 추정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이유 없는 새벽에 2시 47분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네가 지켜야 할 건 민서 하나뿐이다. 그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크게 위로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얼굴.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서운하면서도 고마웠다. 슬픔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내 아들은 10살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창문에 손을 대고 매일같이 기다렸다. 아빠 언제 와? 라는 물음에 나는 한 번도 죽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이렇게 말했었다. 먼데 출장 갔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가 베개를 껴안았다. 나는 문 밖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게는 매일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장례 이후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다. 누군가 밤늦게 초인종을 눌렀다가 사라진 적도 있었고 우편함 안에 이름도 없는 엽서가 들어있었던 적도 있었다. 엽서에는 글자 대신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당시엔 그냥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건 누군가 살아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그 얼굴, 15년 전 불에 타버렸다고 했던 얼굴이 내 아들 결혼식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죄책감은 가라앉은 물처럼 깔려 있었다. 그건 죽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의, 숨겨진 시간 속에 사는 자의 눈빛이었다. 남편이 사라진 뒤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 소리는 무의미하게 흘렀고 부엌의 시계는 마치 나를 조롱하듯 매 시간 똑같은 소리를 냈다. 똑똑똑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시절 나는 말이 적었다. 무언가를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아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는 항상 괜찮아라고만 말했다. 그 괜찮아라는 말 속엔 고요한 절망이 숨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알바를 했다. 편의점, 학원 청소, 세탁소, 그리고 야간 사무실 정리까지 나는 계속 일했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가만히 있을 때 틈을 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무실 바닥을 닦다가 떨어진 종이를 주웠다. 그 위엔 손글씨로 적힌 기억은 남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목소리는 너무 낯설고 작아서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주셨다. 힘들지? 그렇게 묻지만 내가 대답을 하면 늘 조용히 듣기만 했다. 위로의 말보다 아무 말 없는 침묵이 때로는 더 나았다. 그녀는 매달 한 번씩 아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고 아들이 좋아하던 북어국을 정성껏 끓였다. 나는 그 제사상 앞에 앉을 때마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누군가 숨은 페이지에 진실을 감춘 듯한 기분. 그해 추석 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아빠 꿈에 나왔어.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멀리서 나만 보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꿈은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침묵은 내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팔짱 낀 채 삐쳐있던 어린 시절. 우리가 세 식구였던 시간은 짧았지만 사진 속 미소는 오래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정말 당신은 죽은 게 맞았을까?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촉감만이 내 손끝에 남았다. 한국에는 기일에는 영혼이 가장 가까이 온다는 말이 있다. 나는 해마다 남편의 기일이 되면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져야 해.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방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한복 대신 진회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머리는 반듯하게 올려 묶은 채였다. 고요한 얼굴,
검은 구두, 손에 든 작은 진주 핸드백까지.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온 듯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늘 그랬듯 애도와 축복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듯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너무 예쁘게 자랐구나. 우리 민서가 내 손을 잡았다면 나도 안심이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계산된 울림이 있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90도로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그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 손끝의 떨림은 나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분명 반가운 만남인데 눈빛은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다. 어떤 긴장감이 아주 얇고 조용한 실처럼 새사이를 감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늘 어딘가 불안한 가족이었다. 결핍된 남편, 침묵의 시어머니, 그리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들. 그 아이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어쩐지 먹먹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렀다. 조용한 대기실 안,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오늘 이상한 사람 보았니?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말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곧장 핵심을 찌르는 말투. 나는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맞잡았다. 나도 봤어. 내 아버지 닮았더라. 아버지. 그녀는 아직도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도 그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을 열어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거기엔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한테 이걸 보냈어. 주소 없이. 결혼식 날짜와 같은 날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고 문득 공기 속의 향을 다시 느꼈다. 희미한 담배 냄새. 그 냄새는 웨딩홀 어디엔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의 옷깃에도 옅게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예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빠져나가는 복도를 지나며 나는 그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하나와 그 위에 희미하게 남은 립스틱 자국. 누군가 앉아있다 사라진 흔적.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단서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자가 남긴 흔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다. 조용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의 침묵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리가 한창이던 웨딩홀 복도는 갑작스레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닫히는 문들의 숨죽인 소리뿐이었다. 나는 혼자서 그 복도를 걷고 있었다. 어딘가에 아직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가 일부러 나에게 단서를 남겨놓은 것 같아서. 그러던 중 식장 오른편 대기실 앞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성과 직원의 목소리. 그 목소리 중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래전에 가슴속에 묻어버린 목소리였다. 최도현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나는 그 이름에 발이 멈췄다. 최도현, 남편의 본명이었다. 가족들은 그를 도현 씨라 불렀지만 공식 문서나 외부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경찰서에서였다. 사망 추정 확인서 위에 적힌 잉크 냄새 나는 그 이름. 나는 문 뒤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 긴 코트, 정제된 어깨,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가죽 가방.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치 내 존재를 알고 있다는 듯 몸을 잠시 멈췄다.
그 정적 속에서 들려온 건 아주 짧고 낮은 한숨. 그건 오래전 우리 부부가 큰 결정을 앞두고 내쉬던 방식과 같았다. 고요하고 무거우며 감정이 깃든 숨결.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한 발만 더 다가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내 가슴 속의 고독만이 점점 빨라지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식장에서 일하던 지인에게 부탁해 하객 명단을 받았다. 그 명단 어디에도 최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데이빗 초이. 해외에서 초대된 기업가. 연락처도 없었고 주소란엔 단지 LA라고만 적혀 있었다. 남편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가 그곳에서 잠시 사용했던 영어 이름이었다. 그걸 나는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땐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 데이빗 초이, sounds like a movie star, does it? 그가 웃으며 내게 말했었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를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옛 앨범을 다시 꺼냈다. 갓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찍어준 사진 속의 민서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날 식장에서 민서와 그 남자가 마주쳤을 때 아이는 잠시 눈길을 준 뒤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했다. 낯선데 익숙한 무언가를 본 사람만이 짓는 표정. 그 표정이 이제 와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피는 기억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다. 1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돌아온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는 우리가 있는 곳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결혼식 사진들을 정리하던 사진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혹시 이 사진 따로 보관하시겠어요? 실수로 찍힌 건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요. 그가 말한 실수는 신부 대기실 앞 복도에서 찍힌 한 컷이었다. 사진 속엔 민서와 그 남자 아니 남편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마주 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둘은 마치 같은 선 위에 있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민서의 옆선과 그 남자의 옆선이 정확히 겹쳤다. 코끝, 턱선, 귀의 각도까지. 피는 닮는다고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카메라는 순간을 잡았고 그 순간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신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삶을 뒤에서 지켜보러 온 유령 같았다. 사진 뒷면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오전 11시 46분. 식이 시작되기 직전 하객들이 제자리를 찾느라 어수선한 그 시간.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복도에 서 있었고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단 오랫동안 준비된 만남 같았다. 나는 다시 호텔 예약지를 확인했다. 그 남자가 남긴 객실 번호는 결혼식장과 가까운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그리고 체크인 날짜는 예식 이틀 전. 그는 단지 식장에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결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어쩌면 민서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피는 기억하니까. 몸이 아는 얼굴이니까. 그러나 민서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건 아직 상처가 되지 않은 진실이었고 진실은 아직 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는다. 그 말처럼 나는 지금 거울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해 주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고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 다만 너무 늦게, 너무 조용하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 지난 15년의 슬픔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었다. 그의 죽음 위에 쌓았던 내 삶이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는 그 벽 앞에서 말없이 앉아 그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아들의 신혼여행 비행기가 이륙한 후 집은 낯설게 조용해졌다. 세탁기에 남겨진 셔츠 하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축의금 봉투 몇 장, 그리고 식장 때 받았던 하객 명단과 시어머니가 건넨 쪽지.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어 바라보았다. 701호 호텔 스위트룸 체크아웃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정장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내가 가장 침착한 얼굴을 꺼내들고 호텔 복도는 고요했고 카펫 아래 발소리는 삼켜졌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식어갔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밤에도 이렇게 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때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장들이 지금도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림. 문 너머에서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또 한 번 눌렀다. 역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단단했다. 누군가 분명히 안에 있다는 묘한 기운. 그것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망설임의 침묵이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댔다.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인지 혹은 창문을 닫는 소리인지, 그리고 그 익숙한 향, 낡은 담배 냄새, 세탁된 셔츠에서 나는 미약한 비누 냄새.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냄새였다. 도현 씨, 나는 아주 작게 불러보았다. 누군가 들으면 안 될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반드시 들어야 할 이름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나는 아주 낯선 사람이었다. 15년 전 남편을 잃었다고 믿었던 나와는 전혀 다른 표정.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단지 고요한 체념. 그건 사랑이 너무 오래 흘렀을 때 남는 가장 마지막 감정이었다. 호텔을 나서자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쩌면 이 순간 그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을까? 아들의 결혼식에서, 복도에서, 사진 속에서, 아니면 지금 방 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는 나를 보고 있지만 결국 나서는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문은 마음이다.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알았다. 그 마음은 아직 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낯선 봉투 하나가 집 앞으로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고 필체는 조심스럽고 익숙했다. 나는 그걸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하동창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결혼 초에 잠시 살았던 동네였다. 그 시절 우리가 꿈을 키우던, 그러나 너무 빨리 떠나야 했던 공간. 나는 먼저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은 아주 짧았다. 은주야, 아직도 이 이름으로 불러도 되니? 그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였다. 도연 씨의 글씨,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감정을 삼킨 듯한 문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15년의 시간들을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죽은 게 아니었다. 사고는 있었지만 차에는 그가 타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차를 빌려준 친구 대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해야 했다. 거대한 채무, 얽힌 투자자들, 그리고 협박.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위험해졌을 거라고. 그는 미국으로 도망쳤고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다. 아들의 사진을 몰래 구했고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견뎠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초 자신이 더는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의 결혼식만은 보고 가고 싶었다고. 편지의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내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게. 다만 너는 이제 나를 놓아줘. 우리 민서는 내 사랑만으로 충분해. 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다. 먹먹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그때는 아니었고 왜 오늘에 와서야 이 말을 남긴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도 나처럼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하동의 창고를 찾았다. 먼지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 벽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고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주에게, 민서에게. 그는 매년 생일마다, 결혼 기념일마다, 기일마다 편지를 써왔다. 보내지 못한 마음들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앉아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중엔 웃긴 일화도 있었고 고백처럼 절절한 문장도 있었다. 가장 아팠던 건 너를 다시 안고 싶다. 는 문장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내 목소리가 기억나 라는 한 줄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놔줄게.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 용서가 나왔고 용서 끝에서 평온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기억이고 기억은 결국 사라진다고. 하지만 나는 믿는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편지로라도 돌아온다고. 그게 하루가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말이다. 이제 나는 내 아들의 웃음 속에서 그 사람을 본다. 그 웃음 안에는 우리가 공유한 계절들이 들어있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도 끝내 남긴 용서도 함께 들어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말하지 못한 이름이 있나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불러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같은 이름을 되뇌고 있을지 모르니까요.